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제가 지목 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분야고요. 네, 한재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하는데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그 초과 이윤단에서 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우리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뭐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통상적인 방법이죠. 과거가 그랬죠. 부채의 예를 들면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죠. 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은 써야지. 근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럼 갚아야죠. 나중에 써야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정권이 한번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잠재 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건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나는 초과세수라서 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에 씨 뿌려서 그에 거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뭐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부가가치는 높은 뭐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 뭐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또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 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그래요? 네. 지목하셔서 한 개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 옷 입으신 분 중간에. 네. 네, 송지영 기자님.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뭐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뭐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뭐 담보도 풀어주고 뭐 이자율도 낮추고 뭐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나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의욕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데도 그래요. 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역량이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또는 집값 갚는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막 몇만 원, 최하 몇만 원, 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 해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 해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한 4,500만 원씩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좀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뭐 넘어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그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0, 한 5%, 8%를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내죠. 뭐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가집니다.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 몇 %,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면 뭐 특히 특례 대출 받아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부딸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저기 네. 아까 균형이 여기 있고 요 저줄에 있고 이 줄로 빠졌죠. 이 줄에도 여성이 한번 하기로 하죠. 네. 우리 오른쪽에 두 번째. 네. 아니 거기 바로 세 번째. 뒤에. 네. 미안합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여성 중에 두 번째. 기자입니다.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난 1년 참 누군지는 모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8,000선 돌파에 대한 어떤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평가 말씀이 듣고 싶고요.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골이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천이 깨졌더군요. 8천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 원래 뭐 주식
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죠. 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상황은 변하니까요. 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상화 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뭐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자체는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한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잘해봐야. 그 예를 들면 이게 비교를 해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이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 뭐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은 한 좀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긴 했죠.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은 또 어떠냐? 자 비정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거를 정상화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갈까?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천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거, 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 뭐 시장의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뒤로 소위 파이프 박아가지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이중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해가 쏙 빼먹고 남의 암소의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천 될 거라고 봤죠. 한 5천 그 이상이 될 거다. 한 6, 7천은 될 수 있겠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천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 이제 생겨난 거죠. 더하기 해야죠. 그게 제가 보기엔 한 2, 3천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 몫이. 그러니까 대충 본대로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 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 이상하죠? 원래 반대거든요.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한국물은 예를 들면 몇 %만 가져라고 회사 내 지침이,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뭐 두세 배 올라버렸어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대여섯 배 올라버린 거죠. 비중이 2%인데 그게 갑자기 막 10%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또 그거를 엄청난 지금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뭐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다음에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냐? 대형주, 반도체주, 잘 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받냐? 그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도 고관련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그건 계산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수십 년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매우 다행스러운 거죠. 종전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얘기는 누가 더 손해볼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개혁하고 그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해야 되긴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와요. 누가 손해를 보거든요.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의제였는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가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네. 또 한 분 다 했어요? 아니요, 지금 진행하십시오. 네, 저희가 뒤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제가 남아있어서 말이 좀 짧아질 거예요 이제. 네, 하고 싶은 네.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할 얘기 중에 선거 얘기지. 그건 좀 이따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네. 저도 네, 하고 뭐 싶은 얘기죠.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나중에 간단한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성공 근데 관련 외신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계세요? 지금 순서가 다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네, 정한 대로 그러면, 하십시오. 네. 먼저 대학생 기자의 질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시사인 대학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이대 학부 정보현 학생의 질의 영상 시청 후 대통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학부 선임기자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 자산 격차를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죠.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일단은 주안점은 이제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안점은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또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 터지고 있죠.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이건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해요.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10몇 %가 늘어났어요. 아마 근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또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 시장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각자의 특색이겠죠. 중국 관광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매출에. 자갈치 시장의 상인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 정책을 할 때도 지방에 또 집중합니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예를 들면 서울보다 뭐든 지역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하죠.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이제 소위 5국 3특 체제에 따른 또 서울대에 뭐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좀 해달라. 우리 지원하겠다. 그래서 살짝 압력도 좀 넣고요.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부탁하죠. 제발. 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 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 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게 이렇게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또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지방 대학의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뭐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하죠.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뭐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 한두 해 사이에 막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뭐 수급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청년은 이게 이제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뭐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은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근데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 당하고 있죠.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죠.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뭐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그러면 또 얘기해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걸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